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여러분. 저희는 DB, 김준기 문화재단 동아리 6기의 1팀 동백꽃팀입니다. 저희 1팀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고등학생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학과석의 입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기획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종목의 대학생 멘토들이 여러분들에게 학교, 학과 소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영상의 댓글로 도움이 되는 정보나 Q&A를 달아주시면 저희 멘토들이 친절하게 답해드릴 예정입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 3분을 선정해서 기프티콘을 발송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저희 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철학과 강동우입니다. 간략하게 저를 소개하는 키워드 몇 개를 준비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 고려대학교의 철학과를 다니고 있고요. 두 번째로 베이스, 그리고 사진 찍기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고요. 경기도 안산의 고전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MBTI는 ENTJ-T고요. 현재 3년차 경력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영어랑 논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적어놨는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독특하게 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20살이 되면서 성인이 되면서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좀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드려서 이렇게 놀류, 하늘천자로 이름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름 뜻은 이제 자유롭게 기러기가 하늘을 노니는 것 같은 자유를 추구해라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고려대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간단하게 사진을 몇 장 준비해봤어요. 보이시죠? 일단 왼쪽에 있는 거는 저희 본관, 정문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건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인천기념관이라는 건물이에요. 이제 오른쪽은 약간 공연이나 행사 같은 거 하는 건물이거든요. 겉보기가 좀 예쁘죠. 이제 저희 학교 특징 중 하나가 캠퍼스가 예쁘단데, 이제 중세시대 같은 느낌으로 벽돌로 건물을 많이 지었고요. 여기는 저희 문과대가 있는 서관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야간에 조명을 좀 예쁘게 틀어놓는 편이라 나중에 와보시면 되게 예쁘실 거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사진, 여기가 저희 문과대고, 이제 여기 자세히 보면 시계탑이 있는데 안 보이네요. 야경이 하여간 정말 예쁘다는 거. 네, 그 다음에 고려대에 대한 특징을 제가 생각했을 때 재밌는 점 몇 가지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밥약. 밥약이 뭐냐면 이제 밥 약속이에요. 이제 과나 동아리 같은데 신입생들이 왔을 때 선배들이 후배에 밥을 사주는 풍습,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선배들도 돈 없는 대학생인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 선배들도 그 선배들한테 얻어먹었고요. 그 선배들의 선배도 또 선배한테 얻어먹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후배들 밥 사주는 문화가 계속 있고요. 그다음에 고연전은 이제 연고전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고연전이에요. 나중에 가서 이제 고점 전으로 줄이기도 해요. 고전이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영세대학교랑 정기적으로 스포츠 교류전을 하는 행사입니다. 종목은 야구, 농구, 야구, 농구, 빙구, 그리고 축구, 럭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 학교 응원하면서 경기 즐기고 응원하고 그렇게 재미있는 문화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서울대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만의 장점인 것 같고요. 물론 고려대가 더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아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학교 중 하나예요. 이제 크게 중앙동아리, 애기능 동아리로 분류되긴 하는데요. 아니면 중앙동아리, 아니면 과내 소규모 동아리, 아니면 자기들끼리 만들 수도 있고요. 되게 여러 가지 주제가 많아요. 저는 밴드, 교육봉사 이런 걸 했고요. 사진 찍는 것도 당연히 있고, 맥주를 직접 만드는 동아리까지 봤어요. 소믈리에 동아리 이런 것도 있고요. 되게 종류가 많은 편이거든요. 대학생 할 때 되게 재미있는 힘이 될 수 있는 활동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나중에 동아리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기차놀이가 있어요. 기차놀이 하면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제 기차놀이 하면 약간 진짜 칙칙폭폭 기차처럼 앞사람 어깨를 붙잡고 좀 기차로 쭉 일렬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일종의 고연전 뒤풀이, 연고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고연전 뒤풀이 같은 건데요. 이제 기차처럼 줄 서가지고 식당 돌아다니면서 술, 밥 같은 걸 막 얻어먹는 문화예요. 이제 물론 당연히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선배들이 미리 돈을 다 내놔서 학생들은 가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고연전도 기차놀이 다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괜찮아지시면은 당연히 즐기실 수 있겠죠. 특히 안암에서 하면 되게 재밌는 게요. 대부분의 안암의 술집 식당에 들어가시면 선배들이 다 미리 돈을 다 내놔서 가서 진짜 맨몸만 홀랑 가서 먹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신기하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구나. 선후배 관계는 이제 선후배 관계가 정말 좀 끈끈한 편인 것 같아요. 특히 동아리 같은 거 하시면 되게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아니면 직장 같은 데 가서도 약간 선배, 후배 챙기는 문화가 좀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동아리 같은 데서 저가 50년 된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도 정말 사람도 많이 모이고 선후배 관계도 비교적 끈끈한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골입니다. 좀 사실 유명한 팩트 중 하나인데요. 영화관 같은 것도 없고요. 뭐 편의시설이 상당히 없는 편이에요. KFC도 원래 없다가 최근 들어 생겼어요. 이제, 교내 영화관이 작은 게 있긴 한데 매우 적은 편수 종류만 운영되고 있고 최신 영화 보시려면 성신여대까지는 나가셔야 돼요. 네, 간단하게 학교를 소개시켜드렸고요. 이제 철학을 좀 소개시켜드릴게요. 철학과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크게 철학이 뭐예요? 아니면 철학과는 왜 가셨어요? 아니면 시험 못 하잖아요. 아니면 정말 많이 듣는 건 사주 장명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가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인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제가 좀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저번 학기죠. 2020년도 봄학기에 저희 실제 기말고사 문제를 가져와 봤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스스로 입장에서 그리고 학술적 근거를 가지고 답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인간의 특성은 후회하는 존재자다라고 쓰긴 했는데 나중에 궁금하시면 이메일 보내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직접 자기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요. 이건 저희 학교 교육 목표 비전이에요. 제 인간, 자연 그리고 사회의 기본 원리를 탐구해서 뭐 독창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력 배양 이거는 조금 뻔한 말이니까요. 이런 것을 위해서 인식론, 윤리론, 존재론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들, 논쟁들을 배우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탐구하는 거예요. 사주 주역과는 생각보다 거리가 있죠. 네,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저도 3학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철학이 정확하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아직 답하기 어렵긴 합니다. 아마 교수님들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볼게요. 철학은 인간에 대한 물음이고 답하려는 일련의 시도입니다. 여기 제가 이 문제가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도 좀 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배우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철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하나인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 좀 발췌했어요. 서문 부분에 있었던가? 네. 철학의 목표가 뭐냐? 철학의 주요 문제가 뭐냐 했을 때 1번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건 인식론입니다. 어떤 지식을 알 수 있는가? 인간의 지식의 조건이나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같은 거죠. 다음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거는 윤리론이에요. 이제 인간이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뭐 정의로운 행위, 옳은 행위 같은 거고요. 세 번째,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이건 종교 철학에 대한 겁니다. 이제 신과 인간을 초월한 어떤 존재자에 대한 탐구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결국 하나의 질문, What is their man?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는 게 정말 멋있는 말이죠. 결국 철학이 뭐냐? 인간에 대한 공부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철학의 본질인 것 같아요. 대신 이성적인 사유를 쓴다는 게 다른 학문들과 아주 차별점이죠. 이제 철학과 흔히 많이 대비되는 것 중 하나가 신학이에요. 이런 같은 거는 신학에서도 충분히 답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신학의 차이는 그거죠. 이미 주어진 가르침에서, 종교적인 가르침에서 뭘 유도해내는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은 주로 논증을 만들어내고 인간이 논리적인 반박 그리고 재반박을 거치면서 점점 정교해지거든요. 결국 나는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도덕적 행위란 무엇인가? 이런 것 같은 문제들을 고민해보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1년의 시도라는 게 좀 저는 좋아하는 표현 중 하나인데요. 끝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정해진 답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당연히 나올 수도 없고요. 나와서도 안 되긴 합니다. 인간의 정의,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딱 정해지는 순간 거기서 이미 개인의 자유의지 같은 게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간적인 과정 중 하나예요. 제가 처음에 문제에서도 보여드렸던 것 중 하나인데 오직 인간만이 자기 스스로 내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할 수 있는 존재자죠. 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인간의 특성이자 철학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 질문 자체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거기서 정의는 무엇인가의 초반부에서 나와요. 이제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거든요. 이제 트롤리는 뭐 석탄 같은 거 나르는 수레라고 하면 될까요? 유명한 딜레마죠.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롤리가 이제 교차로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한쪽에는 인간 한 명이 있고요. 한쪽에는 다른 5명이 작업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가운데서 선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바꾸실 건가요? 라는 질문이죠.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이게 철학의 본질을 굉장히 특히 윤리학이고 윤리학 중에서 영미 철학, 영미 윤리학 쪽에 되게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예요. 되게 핵심적으로 보여주죠. 대부분 여러분들은 아마 5명을 고르실 거예요. 뭐 왜일까요? 뭐 왜냐면 이 5명을 선택하는 거에 대한 정당화가 필요하겠죠. 한 명이 죽는 것보다 5명이 죽는 게 더 나쁘잖아요. 뭐 결과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숫자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게 무조건 좋은 행동일까? 라고 이렇게 논지를 세워볼게요. 1번, 사람을 많이 살리는 건 옳은 행위다. 소수의 희생은 정당화될 수 있다. 똑같은 상황이죠. 대신 이렇게 논지를 세웠을 때 어떤 반론이 가능하냐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5명의 환자를 구하기 위해서 장기이식, 한 사람을 죽여서 장기이식을 하면요. 이것도 정당화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큐가 걸리죠.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이런 정당화, 그리고 논박이 철학의 주요 과정 중 하나예요. 이런 논의가 좀 약간 쓸데없는 탁상공론, 저거 쓸데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례를 조금 변형해 보겠습니다. 요즘 핫한 주제 중 하나죠. 뭐 테슬라 같은 것도 유명한데요. 자율주행 AI를 코딩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근데 지금 똑같이 브레이크 고장이에요. 근데 왼쪽에 봤을 때는 한 명이 타고 있는 차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을 때는 5명이 타고 있는 차가 있어요. 브레이크를 썼으니 여러분들의 핸들을 어느 쪽으로 돌리도록 설정하실 건가요? 똑같은 구조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결국 껍데기는 조금 바뀔 수 있더라도 결국 인간의 선택, 옳은 행위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끝나지 않아요. 다음에 뭐 있을까요? 고대 철학과에서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이제 철학과에서는 주로 철학사, 철학 개념을 많이 배우기는 합니다. 아니면 이제 동양, 서양 이렇게 시대별로 나눌 수도 있겠죠. 서양에서 나누면 이제 크게 서양으로 나눴을 때 고대 그리스, 중세, 근세, 현대 유럽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요. 독일 고전 철학, 뭐 형대 영미 철학, 언어 철학처럼 뭐 지역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지역별로 다 특성이 다르거든요. 아니면 동양에서도 이제 똑같죠. 지역별로, 시대별로 나갈 수 있고요. 이제 동양에서는 주로 사상별로 중국 유가 철학, 뭐 한국 사상, 한국 성리학, 도가 철학, 불교 철학 이렇게 세분화되죠. 이제 철학사, 개념 같은 걸 배우니까 철학하는 방법을 안 알려주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대학교에서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죠. 이제 교수님들도 그거 알고 계셔서 시험 문제나 레포트 같은 거에는 좀 열린 질문이나 자유로운 레포트를 내주시긴 하세요. 예를 들어 뭐 A도 될 수 있고 not A도 둘 다 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논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랑 친구랑 다르게 써도 둘 다 A 플러스 받았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너가 뭐 레포트를 써봐라. 뭐 종교 철학 같을 때는 뭐 신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거에 대한 레포트를 써본 적도 있고요. 아니면 또 재밌는 것 중 하나는 세미나 같은 거 소수 수업으로 하면요. 직접 책을 읽어보면서 이제 토론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아니면 책 읽고 코멘트를 제출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철학과에 와서 좋았던 점은 글, 말, 논리력 같은 건 확실히 향상됐습니다. 주장 같은 거의 근거나 전제를 좀 고민해보고 논리적 추론이 올바로 되었는지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원래 글을 잘 쓰는 편이라 생각했는데 입학 초 그리고 최근 들어 글을 쓴 걸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비교적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조금 열린 마인드, 이제 무엇이든 답이 될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고대 철학과의 좋은 점이라고 했을 때는 비교적 동서양을 좀 균형 있게 배울 수 있었어요. 이제 대부분 철학과에서는 서양 철학 위주로 되어 있고 교수진도 적은 경우가 많은데 저희 학교, 서울대도 좋아요. 서울대는 동서양, 고려대학교도 동서양에서 되게 많은 분야를 전공하시고 계셔서 예를 들어 한 5개 분야 정도가 열리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점은 이제 인생에서 고민이나 삶의 문제 이런 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울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평소에 내가 항상 궁금해했던 실존적인 문제나 철학적인 문제들을 먼저 선대 철학자들이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그 결과를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근처에 친구들도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라서 같이 밥 먹으면서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독서 모임을 만들기도 했고요. 아니 교수님한테 따로 찾아가지고 여쭤보기도 할 수 있던 게 되게 좋았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다음 철학과에서 되게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취업은 어떻게 해요?예요. 사실 취업이 어렵긴 합니다. 근데 요즘 이건 저희 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문과에서 전공 살리긴 되게 어려워요. 근데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대학원 진학했을 때 대학원, 뭐 연구원, 교수 이런 쪽으로 많이 가요. 조금 신기했던 것 중 하나가 기업의 인적성 문제 있죠. 제가 좋아하시는 강사님이 동양 철학 전공하신 분이었는데 기업 인적성 이런 거 할 때 문제를 연구원의 철학가분들한테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교사도 많이 하세요. 이제 뭐 윤리교사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대기업 근처에서 취직한 분도 꽤 종종 있었어요. 대신 본인들이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긴 하지만은 아니면 PD도 굉장히 많이 나가시는 분야인 것 같아요. 뭐 최근 들어 뭐 저희 과는 아니지만 뭐 봉준호 감독님 같은 분도 사회학과 출신이시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가는 건 로스쿨 최근 들어 정말 많이 가는 것 같고요. 로스쿨 생각하는 친구들이 철학과에 많이 오긴 합니다. 비교적 논리적인 거 같은 거에 도움을 받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기자도 실제 동문 중에서 많이 있는 편이에요. 아니면 작가 및 감독 같은 것도 많고 문화 콘텐츠 쪽에 나가시는 거나 전시 공연 같은 걸로 나가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뭐 건국대학교 같은 데서 뭐 콘텐츠 전공하시는 선배님들도 있고요. 교수 하시고 계시는데 뭐 철학 전공 자체만으로는 취업하기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건 대부분 문과가 다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개인 그런 걸 하실 수 있겠죠. 개인적인 준비를 하셔야 돼요. 대신 좋았던 점은 소프트 파워, 뭐 논리적인 생각, 말 같은 건 확실히 늘었던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전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 간단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제 입시 같은 거 관련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저는 수포자였고요. 1학년 때 내신 6.9였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짜요. 그리고 공부를 시작한 계기도 좀 독특한 편이고요. 철학과를 왜 갔는지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부터 드리는 저는 수포자였습니다. 수학을 할 줄을 몰랐어요. 제 성적을 좀 부끄러운 성적을 가져왔는데 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성적표일 거예요. 7등급, 6등급, 그 다음에 8등급이었을 겁니다. 1학년 내신 6.9가 과언이 아니죠. 저는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생겼어요. 바로 저는 그게 철학과의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윤리와 사상 수업 들으면서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 특히 실존 철학, 맹자 이런 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재밌어가지고 책도 찾아보고 하니까 이거를 전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좀 좋은 대학교에서 좀 좋은 교수님들한테 철학을 배워보자, 제대로 배워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나름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당연히 내신이 안 좋았기 때문에 논술 파이터였습니다. 논술 파이터였나? 정식 파이터였어요. 내신이 안 좋으니까 수시로 대학을 포기했죠. 그런데 뭐 논술까지는 써볼 수 있겠더라고요. 결국 논술로 붙긴 했는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정식 파이터였고요. 과목별 공부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네, 1학년 때 내신입니다. 절대 좋지 않아요. 참고로 밑에 건 3학년 때 내신인데 그나마 조금 좋아졌죠. 공부를 시작했던 계기는 뭐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전 내신보다 살짝 정시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내신도 오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6.9에서 시작해서 최종은 2.7까지 올라갔나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걸로 수시로 대학을 충분히 잘 갈 수 있는 건 아닌데 논술을 조금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역별로 조금 소개시켜드리면요. 이제 공부 습관 중 하나 플래너 같은 거를 저는 주 단위 플래너를 많이 사용했어요. 이제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는지 스탑워치를 사용해서 시간을 쟀거든요. 그럼 이제 일주일 동안 대략 공부한 시간이 뭐 몇 시간 나오겠죠. 뭐 40 몇 시간, 50 몇 시간 나오면 내가 이번 주에 공부를 했나 안 했나가 좀 자세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럼 저번 주랑 비교도 할 수 있고요. 이번 주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내가 이번에는 이래서 공부를 못했네. 다음번에 좀 더 잘하자. 이런 식으로 약간 반성의 도구로 많이 썼고요. 국어는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건데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거를 공부하기 전에 기출 낭비하시기 전에 먼저 정확한 개념어는 파악하셔야 돼요. 뭐 저는 EBS 개념의 나비 효과 그거 보긴 했고요. 정확하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기출문제를 풀 때 좀 낭비 없이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너무 많이 하는 말이라서 사실 안 하고 싶은데 지문에 근거한 문제 해결을 하셔야 돼요. 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꽂히시면 그거 되게 잘못된 공부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수학은 제가 수포자라서 사실 드릴 이야기가 많아요. 개념 이해 및 속달이 당연히 기본이고요. 근데 대부분 개념을 잘 안 보고 가세요. 앞에 있는 걸 좀 대충 넘기고 눈으로만 보고 이제 바로 수학 문제, 습관적으로 문제만 푸는 경우가 많은데
개념이 뭔지, 이게 왜 쓰는지, 어떤 게 좋은지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속달은 이게 알기만 해서 수학은 절대 안 돼요. 이제 알았으면 그에 대한 3배 정도의 복습이나 문제풀이 시간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기출문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기초가 필요한 거는 이제 저 같은 수포자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처음부터 중학교 수학 다 파야지. 그거는 비효율적이에요. 예를 들어 문제 풀다가 뭐가 나오는데 모르는 거야. 그럴 때만 그걸 부분적으로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면 어차피 메꿔지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중학교 때 것도 아예 처음부터 다 하겠다. 그러면은 포기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양도 엄청 많을 뿐더러요. 그리고 숙달 같은 거에서 저 왼쪽에 사진 보이시죠? 이거가 제가 실제 고2, 3학년, 2년 동안 썼던 수학 연습장이에요. 실제로 보면 제 허리 높이만큼 오거든요. 가운데 책이 있네. 원래 없어야 되는데. 순수하게 저희 연습장으로 풀었던 것만 이 정도 높이가 나왔어요. 이것도 되게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수학을 푸시면 반드시 연습장에다가 좀 기록을 남겨보세요.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게 눈에 보이는 되게 재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는 하시면 수학을 포기해야 하겠다는 수학 너무 어려워서 제 머리는 수학이 아니에요. 포기할래요. 보다는 이 정도는 해보시면 감이 오시더라고요. 저도 거의 1등급 맞았던 것 같아요. 다음 영어는 특히 고3 때 연계교재 관련해서 말씀드리려면요. 문제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본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EBS 교재를 요약해 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여기 오른쪽은 제가 실제 공부했던 거예요. 이건 제작원 교재인가? 실제 제가 글을 읽고요. 제가 생각해서 제 언어로 대략적인 중요 단어를 활용했겠죠. 중요 단어를 활용해서 이 글이 어떤 글이었는지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 가셔서는 이것만 봐도 대략 기억이 나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셨을 때 자기 머리에도 되게 잘 들어오거든요. 이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시간적인 우위도 상당히 보실 수 있어요. 좀 시간이 급하게 남았을 때 이제 요약된 것만 슥슥슥슥 보고 넘어가도 이거 이 내용이었지. 이렇게 알 수 있고요. 탐구는 전 생윤 윤사를 했었는데요. 이제 기출 문제가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 6, 9월 트렌드가 정말 중요해요. 이제 6, 9월에 조금 신유형이 나왔다던가 잘 안 나왔던 게 나왔으면 수능에도 다시 낼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전년도도 해당되고요. 개념 철저하게 아신 다음에 기출 문제를 정말 잘 뜯어보셔야 돼요. 하나 이게 뭔지 잘 뜯어보셔야 됩니다. 네, 제가 준비했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Q&A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브라질학과와 스페인어 통번역학과에 재학 중인 박연수라고 합니다. 다소 생소한 학과명이죠.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브라질학과에서 브라질 포르투갈어를, 그리고 스페인어 통번역학과에서는 스페인어를 전공하고 있고, 3학년 2학기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지금은 휴학생 신분으로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입학 후에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영어 그리고 전공어 2개까지 총 4개 국어를 한꺼번에 공부해야 하는 만큼 웬만큼 외국어를 좋아하지 않으면 소화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실제로 수시와 정시 총 9개의 카드 중에서 6개를 외대에 썼고 고등학교 때부터 외대 하면 박연수를 떠올릴 만큼 모두에게 한국외국어대학교 빠순위로 통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부터 6개월 동안 브라질 상파울루로 교환학생을 다녀왔고요. 남미 여행을 다니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원 없이 연습하고 왔습니다. 본격적인 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어떤 학교인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명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어 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그리고 스페인어 등을 포함해서 타 대학에는 없는 다양한 언어까지 총 45개의 언어를 배울 수가 있고요. 언어 전문가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공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학과도 개설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외국어를 좋아한다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한국외국어대학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서울 캠퍼스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글로벌 캠퍼스 이렇게 2개로 나누어지는데요. 각 캠퍼스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중전공이나 계절학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의 경우에는 외대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AD 학부와 AT 학부를 비롯해서 각종 언어학과와 경영, 상경, 사회과학 등의 단과대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대의 서울 캠퍼스를 잘 축소하면 건국대학교 호수 안에도 들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캠퍼스 중심에 서서 360도를 돌면 캠퍼스 투어가 끝나버릴 정도로 타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비해서 되게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누구보다도 빠르게 강의 시간 이동이 가능하고 예쁜 건물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재학 중인 글로벌 캠퍼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글로벌 캠퍼스에는 통번역 대학을 비롯해서 지역학, 동유럽 대학, 인문, 자연계열, 그리고 공과대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과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서울 각 지역에서 글로벌 캠퍼스까지 바로 통학이 가능한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고요. 외대 글로벌 캠퍼스에서만 느낄 수 있는 호수, 호그와트 도서관 같은 학생회관, 그리고 매일 밤낮으로 축구 경기가 이루어지는 100년간의 잔디밭까지 여러모로 매력적인 캠퍼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외대 중요한 교환학생 제도인 7+1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대학에도 외국 대학과의 교류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고 많은 제도들이 있지만 학교와 학과의 특성상 교환학생을 가는 비율이 높은 외국어 대학교는 전체 8학기 중에서 한 학기를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인 7+1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7+1 파견학생으로 선정이 되면 선발된 기간 동안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재학 처리가 되어서 외국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본교인 한국외국어대학교에는 7+1 장학금이 지급이 되어서 전액 장학 처리가 되지만 외국 대학 등록금이나 현지에서 체류할 때 드는 비용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도 7+1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어서 브라질 상파울루로 교환학생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다닌 대학에서는 등록금 전액 면제를 받아서 총 6개월 동안 등록금을 내지 않고 학점 인정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선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학과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내규를 확인해 주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제가 속한 브라질학과와 스페인어 통번역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브라질학과는 전국 유일의 학과로 브라질의 공용어인 포르투갈어를 1학년과 2학년에 걸쳐서 완벽하게 숙지한 후에 고학년이 되면 브라질의 지역학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게 됩니다. 브라질 국적의 외국인 교수님들과 회화와 시청각 수업을 진행을 하고 한국인 교수님들과 문법 그리고 강독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포르투갈어를 전혀 모르고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기초부터 천천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스페인어 통번역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캠퍼스에는 스페인어 학과가 있는 반면에 글로벌 캠퍼스에는 스페인어 통번역학과가 있는데요. 스페인어라는 공통적인 언어를 배우지만 저희 학과는 언어학뿐만 아니라 통번역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동시 통역이나 번역 같은 높은 스페인어 수준을 요구하는 작업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커리큘럼이 굉장히 빡세고 공부의 강도도 높은 편이지만 마찬가지로 스페인어가 아예 처음인 학생들을 기준으로 커리큘럼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어서 지원하기 망설여지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학과와 학교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이제는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여고 출신의 놀기 좋아하고 외국어 하나만 바라보고 공부한 학생이었습니다. 조금 특이한 경우이긴 하지만 저는 어찌 됐든 외국어를 전공하고 싶었고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었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고민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덜 했던 셈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시와 정시 합쳐서 총 6개의 카드에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적어서 냈고 정시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목표했던 바에 비해서 부족했던 자기소개서가 제 수시의 실패를 맛보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어를 좋아하고 잘한다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보다
내가 얼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성과로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제 자기소개서에는 그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지긋지긋한 수험 생활에서 외대 입학의 동기부여가 되어 주었던 건 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 그리고 여기저기 붙여둔 외대 로고 스티커와 핸드폰 배경화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어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이었습니다. '난 이거 아니면 할 줄 아는 게 없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수험 생활을 준비를 했고, 이제는 졸업을 더 가까이 앞두고 있는 고학년이 된 시점에서도 외대에 온 것을 전혀 후회한 적이 없을 정도로 잘 적응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과의 특성상 "나 한 외국어 한다." 하는 친구들도 많이 오고, 심지어는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도 종종 보곤 하는데, 이 친구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저만의 공부 방법은 무조건 쓰고 무조건 말하고 무조건 질문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토익 점수는 900 점을 웃돌지만 영어 한마디 내뱉지 못하는 것처럼, 외국어는 이론을 많이 아는 것보다 잘 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저도 모르는 것은 과감하게 외국어로 교수님께 여쭤볼 줄 아는 용기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특이한 전공과 특이한 이력을 가진 이야기여서 공감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딘가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목표로, 또는 외국어 전공을 목표로 열심히 수험 생활을 하고 있을 미래의 후배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개인 댓글이나 개인적인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1화1문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정서영입니다. 고려대 혹은 1화1문학과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나마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저는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전도계고를 졸업하였고 18학년도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총 4곳에 합격했습니다. 현재는 영어, 수학 과외나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해오며 입시 관련 감을 놓치지 않도록 하였고,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스타트업에서 인턴을 하며 사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는 유화, 아크릴, 아이패드 그림, 필름 카메라,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등 다양한 취미를 개발해 가면서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와 학과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짠! 저희 학교입니다. 등교할 때나 점심 먹으러 갈 때 유난히 하늘이 좋으면 저는 무조건 카메라를 들고 학교 사진을 마구 찍습니다. 이렇게 마구 찍어도 항상 예쁜 학교 덕분에 아직 지금까지도 애교심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외관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려대학교의 심볼에도 들어가 있는 고려대학교만의 상징, 간지나는 호랑이를 비롯하여 너의 젊음을 고대에 걸어라. 고대는 너에게 세계를 걸겠다. 라는 멋진 슬로건까지, 저는 아직까지도 이 슬로건을 보면 고등학교 때 들고 다녔던 핸드폰이 떠올라요. 벅지덕지 고려대학교 심볼 스티커와 슬로건을 붙여두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고대에 오고 싶다면 항상 이 슬로건과 심볼을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대학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취미 부자인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동아리를 검색했습니다. 응원단과 홍보대사, 교환학생 교류회, 방송국, 성우동아리 등 정말 많은 100개가 넘는 동아리가 고려대 내에 존재합니다. 한 번에 2~3개씩 동아리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만큼 재미있는 동아리가 많이 있고, 이는 3월 말에 교내에서 동아리 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간접 체험을 해보면서 천천히 경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궁금해하실 만한 축제에 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매년 5월에 석탑대동제라는 이름으로 열립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여러 학과에서 주최하는 주점을 비롯한 많은 이벤트가 교내 곳곳에서 열리며, 마지막 날에는 여러 연예인들과 함께하는 입실렌티라는 응원제도 개최됩니다. 그리고 고려대 하면 막걸리도 많이 떠올리시던데 이와 관련한 연례 행사인 사발식도 있습니다.
그간의 획일화된 교육과 얼매인 생활의 묵은 때를 모두 토에 비워버리고 학문의 진리와 민족의 정의를 위해 나아가는 고대인이 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포의 사발시기라고 불릴 만큼 많은 막걸리의 양을 억지로 마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지금은 사회 변화에 맞춰서 원하는 양만 아주 조금씩 입을 헹구듯이 마실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고려대에는 이중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 부전공 등 다양한 전공 제도가 있어서 혹여나 원하지 않는 과를 진학한 학우들은 다른 과 수업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융복합적인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고려대에는 성적 장학금이 없습니다.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받을 수 있는 진리장학금이나 소득 분위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장학금은 잘 구비되어 있으니 입학하시자마자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환학생 제도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본교 등록금만 가지고 해외에 비싼 사립대에 교환학생을 갈 수 있으며 소득 분위에 따라서 장학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도 반년에서 1년 전까지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하셔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고려대 주변에는 뭐가 있을까요? 고려대는 안암동에 속해 있는데 비교적 저렴한 상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를 졸업하신 선배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가게들도 많고 대부분 7,000원에서 10,000원 사이로 식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관과 볼링장 같은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타고 성신여대까지 가야만 누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것만 제외하면 저는 안암 상권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벌써 과탑직을 고민을 하실 친구들을 위해서 공부 공간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중앙도서관, 과학도서관, 법학도서관, 중앙지하, 백준영 기념관과 같은 정말 많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새로 지어진 건물에는 1인 독서실도 있다고 하니까 꼭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학생들을 위한 팁을 잠깐 주자면 고려대 내에는 여학생 휴게실이 곳곳에 있어서 편하게 쉴 수 있고 두들마루라는 곳에서는 요가 수업도 저렴하게 진행되니까 꼭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숙사는 3인 1실, 2인 1실로 구성되어 있고 거리순 성적순에 따라서 결정되며 공간 제약의 문제로 대부분 2학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월 일문학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일본어 기초부터 번역까지의 고급 수준과 일본어 문학, 그 다음에 일본의 사회 경제에 대한 깊은 성찰도 함께 이루어지며 일본학과 일본어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졸업하기 위해서는 JRBT N1에 준하는 일본어 실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본에 대한 신축적인 탐구와 지식을 갖추고 있는 만큼 졸업하고 나서는 이와 같은 진로를 갖게 되는데요. 대부분 외교와 관련된 진로나 학문적인 탐구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마지막 챕터입니다. 제가 입시를 준비해왔던 과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외고에 입학했을 당시 150명 중에 99등으로 입학했습니다. 거기서 좌절하고 실패했다면 아마 고려대에 오기는 다소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에 주체적으로 임하며 생활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주체적인 학교 생활이란 선생님께서 시키지 않아도 하고 싶은 활동이 있으면 새롭게 만들고 개척해 나가고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2, 3인으로 구성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식사 시간에 밥 먹고 바로 같이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기숙사에 돌아가고 나서도 바로 쉬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공부 자료를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체적이고 의지적으로 학교 생활을 한 결과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3년 내내 임원 활동을 했었고, 이 모든 과정들이 마치 끈끈한 연결고리가 된 마냥 저만의 고등학교 생활을 생활기록부에 오롯이 다 담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힘든 점도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화장을 1년에 10번조차 안 할 정도로 자신을 내려놓았고, 핸드폰도 투지폰으로 바꿀 만큼 스스로의 자유를 통제했습니다. 이렇게 얼굴과 핸드폰을 포기하였지만 공부는 어렵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면 학교 사물함에 넣어두었던 돗자리나 캠핑 의자를 가지고 밖에 누워 하늘만 바라보기도 하였고, 사진기로 친구들의 모습을 담기도 하였습니다. 또 요가 매트를 가지고 요가를 하기도 하였고, 이것저것 간식거리를 사면서 즐거움을 채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취약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해결해야만 하는 장벽이었습니다. 저는 수학으로 고전했었는데요. 제가 다른 과목을 공부했던 방법을 그대로 수학에 적용시켜 가면서 해결했습니다. 친구들은 한 문제라도 제대로 풀어라, 아니면 문제를 많이 풀어라 라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는데, 저는 공책 정리에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수학도 마찬가지로 노트 정리를 적용시켜 보았고, 그렇게 노트 정리를 시작하고 나니까 꼼꼼하게 공부하게 되면서 수학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취약 과목에 있어서도 분명히 자기만의 공부 방법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취약 과목에 대한 대체 방안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원서 쓰기 두 달 전에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학과를 결정했습니다. 가고 싶었던 과는 따로 있었지만 고려대도 꼭 오고 싶었기 때문에 주변 선생님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격한 4개의 학교 중에서 아무래도 문과이기 때문에 학교 네이밍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서 저는 고려대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저희 입시 스토리와 대학 소개를 진행했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되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